올림픽 직후 난리가 났습니다. 폐막 후 각국 선수들은 물론이고 코칭 스태프까지 모두 자리를 비웠는데 그들이 일제히 향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윈슬로우입니다. 미국 동계올림픽 대표팀에서 재활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표팀 코치로 선발되었죠. 이번이 제 첫 올림픽 동행이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원해왔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그 의미가 남다르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 그들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는 자리에서 직접 그들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하얼빈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기대감이 커졌어요. 하얼빈은 겨울이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고 중국에서도 겨울 스포츠에 힘을 쏟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죠. 제가 더 기대된 이유는 바로 평창 올림픽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운영이 얼마나 훌륭한지 감탄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은 그야말로 완벽한 대회였어요.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돋보였죠. 경기장의 환경도 탁월했습니다.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은 올림픽 역사에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대자연과 최첨단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한 연출이었죠.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세련되게 녹아 있었습니다. 경기장 역시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했어요. 빙질 관리가 철저했고 설상 경기장은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죠. 선수촌의 음식은 다양한 식단을 제공해 선수들의 영양을 완벽하게 고려한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수들 사이에서는 평창 올림픽 음식이 최고였다며 얘기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하얼빈 올림픽도 한국만큼 훌륭하게 준비되지 않았을까 기대했어요.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고 중국 역시 국제대회를 자주 개최하는 나라인 만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예상했죠. 어쩌면 평창에서 본 그 이상의 것을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야 한국보다 더 강대국이니까요. 출발 당일 올림픽 참가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가진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하얼빈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경기장과 선수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첫눈에 들어올 풍경이 어떨지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선수촌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빌딩들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반짝였고 화려한 조명들이 도로 양옆을 마치 별들처럼 장식하고 있었죠. 도시의 길거리는 마치 새로 단장한 것처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올림픽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소문이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거리 곳곳에서 대회를 알리는 배너와 포스터가 마치 축제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 있었죠. 특히 새로 단장된 경기장과 대형 쇼핑몰의 웅장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정도의 화려한 겉모습이라면 선수촌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중국은 중국이구나 싶었고 도시 전체가 보여주는 이런 세련된 모습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수촌에 도착한 순간 그동안 품었던 기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대형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로비에 들어섰는데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한기가 몸을 감쌌죠. 밖에서 보았던 그럴듯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마치 90년대에 멈춰버린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선수단이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러시아 피겨 선수단이었죠. 코치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프론트 직원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냐며 화를 내는 소리가 로비를 울렸어요. 그 옆에서는 독일 봅슬레이 팀이 바닥에 앉아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고 노르웨이 스키 선수들은 아예 침낭을 펴고 누워 있었죠. 마치 난민 캠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접수대는 더 참담했어요. 직원들은 마치 첫 출근 날처럼 허둥대고 있었죠. 한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는데 종이가 로비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걸 주워보니 방 배정표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체크인한 선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다른 선수 이름이 겹쳐 적혀 있었어요.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3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받은 제 방 키는 녹이 슬어 있었고 키홀더의 방번호는 잉크가 번져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마치 마지막 운행을 하는 것처럼 불길한 소리를 냈어요. 올라가는 중에 2번이나 멈칫거렸고 그때마다 함께 탄 일본 선수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죠. 복도는 마치 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간질병 환자처럼 깜빡거렸고 카펫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가득했어요. 저 멀리서는 누군가가 이게 말이 되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제 방인 417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됐어요. 문 손잡이는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흐물거렸고 키를 꽂아도 돌아가지 않았죠. 옆방의 호주 선수가 지나가다 도와줬는데 그는 이미 요령이 생긴 듯 했습니다. 문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돌리는데 동시에 어깨로 밀어야 한다고 했죠. 어제 프론트에서 배운 기술이라며 씩 웃더라고요.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이 열렸죠.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곰팡이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강타했어요. 방 안은 마치 오래된 창고 같았죠. 창가로 다가가 보니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거기에 걸린 커튼은 마치 100년 묵은 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올림픽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쓰인 종이가 있었는데 그 위에 검은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어요. 마치 웰컴이라는 단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가장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하수구 냄새가 확 끼쳐왔는데 마치 오래된 하수도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죠. 가장 큰 문제는 샤워 시설이었어요. 수도꼭지를 돌리자 처음에는 녹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았죠. 샤워기 헤드는 절반이 깨져 있었고 샤워실 바닥에는 검은 곰팡이가 마치 추상화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좀 씻고 자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 바로 프론트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이미 저녁 8시였고 로비는 여전히 체크인을 기다리는 선수들로 북적였죠. 야간 근무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100번은 들어본 이야기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충 제 이름을 적고 나서는 형식적으로 빨리 해결해드리겠다고 얘기했죠. 그 순간 옆에서 기다리던 스위스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어제 접수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며 옆 호텔에서 씻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 선수들 먼저 긴급하게 근처 호텔을 섭외해서 체크인을 시켰어요. 다른 나라 선수단들도 비슷한 상황이라 근처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하는 수 없이 코칭 스태프는 여기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제가 챙겨온 물티슈로 간단히 씻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다른 선수들이 왜 저녁마다 캐리어를 들고 선수촌을 빠져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잔뜩 실망하고 말았죠.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이었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올림픽 선수촌에서 기본적인 통신조차 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영상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은 치명적이었어요. 우리 팀 선수들은 전날 경기 영상을 보며 실수를 체크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는데 3분짜리 영상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죠. 결국 코치진들은 노트북을 들고 로비에 모여 앉아 희미한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 애쓰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이 사태에 대해 운영진에게 문의했을 때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공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선수단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의 숙소를 지나갈 때마다 선수들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코치들은 한국팀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도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려 했지만 운영진은 개별 네트워크 설치 불가라는 원칙만 고수했죠. 결국 대부분의 팀들은 계속해서 통신 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죠. 선수들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경기장에서 하루 종일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고 자연스레 허기가 찾아왔어요. 코치로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훈련 과정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특히 경기가 있던 날은
더욱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경기장에 나와 있었는데 아침을 거르고 나온 게 실수였어요. 다행히 잠깐의 휴식 시간이 생겨 경기장 구내식당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음식들에 고추기름이 가득 끼어져 있는 튀김 요리, 알 수 없는 향신료가 가득한 볶음밥까지 모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는 전혀 맞지 않는 메뉴들 뿐이었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음식에서 낯선 향신료 냄새가 강하게 났죠. 평소 같았으면 도전해볼 만도 했지만 곧 있을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감히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이야 경기를 해야 하니 꾸역꾸역 먹었지만 저는 입맛이 없어 그냥 밖으로 나왔죠.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경기장 한편에서 이상하게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가 보니 한국 선수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고 있는 도시락에서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도시락 안에는 완벽하게 구성된 한 끼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음식이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한 듯 적당한 간과 기름기로 조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가 구성한 식단이었어요. 그렇게 멀찍이 서서 군침을 삼키고 있을 때였죠. 혹시 드시고 싶으시냐며 한국팀의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어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들켜버린 거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웃으며 여분의 도시락을 건네주었어요. 여유있게 가져온 터라 좀 남았다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맛보는 한국 도시락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온기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젓가락으로 집어든 불고기는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았고 채소 반찬까지 정말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기름진 중식에 시달렸던 터라 이런 깔끔한 한 끼는 그야말로 구세주 같았죠. 제가 이 소식을 저희 팀 스태프에게 전했더니 저희 팀 스태프는 모두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단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훈련장에서 마주치면 열심히 인사도 하고 가끔은 간단한 한국어도 써보려고 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독일팀 코치는 아예 한국 선수단 숙소 근처를 서성거리며 우연한 만남을 기다리기도 했죠. 며칠 후 그날은 저희 팀 경기 일정이 없는 날이었어요. 숨가쁘게 이어지던 대회 일정 속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죠.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관중석에 자리를 잡고 경기를 지켜보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경기장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죠. 누군가가 불안정한 자세로 벽을 짚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자세 그대로였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며칠 전 저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었던 한국팀 스태프였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한 손으로는 오른쪽 종아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오전에 선수의 훈련을 돕다가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지금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고 했어요. 저는 재활 전문가로서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그의 다리를 살펴보니 비복근 전체가 심하게 경직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먼저 그를 경기장 한쪽에 있는 선수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그날은 경기가 많지 않아서 조용한 공간을 찾을 수 있었죠. 바닥에 매트를 깔고 그를 눕힌 후 다리를 살짝 들어올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도록 했습니다. 20년 넘게 재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겪어봤어요. 근육 경련은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다음날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죠. 잠시만 참으라며 조금 아플 수 있다고 부드럽게 말한 뒤 경직된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근육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그의 얼굴을 보니
통증 때문인지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선수들을 돌보고 있었더군요. 식사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저는 당신도 선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라며 스태프의 건강이 곧 선수들의 건강과 직결되니 몸을 잘 돌보라고 진심을 담아 조언했죠.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한 후 그의 근육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련이 어느 정도 풀리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유했어요. 천천히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늘리는 동작을 반복했죠. 특히 가자미근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편해진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는 듯 했어요. 그때 도시락을 받아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활 코치였냐며 덕분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걷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절뚝이는 그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축한 채 한국 선수촌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죠. 여자 혼자 몸으로 남자를 부축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이동하는 동안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한국 선수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고 선수촌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평소 한국팀 식사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죠. 그는 웃으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선수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선수촌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머물렀던 하얼빈 선수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우선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관리된 실내는 쾌적했고 어디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정갈했고 바닥은 누군가가 계속 관리하는 듯 깨끗했습니다. 벽면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경기 일정과 결과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선수들의 훈련 스케줄과 컨디션 체크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공지사항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중국에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갈비찜은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았고 찌개의 구수한 향은 코끝을 진하게 자극했습니다. 특히 밑반찬들의 퀄리티가 놀라웠죠. 선수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식후 음료 코너에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맞춘 각종 차와 효소 음료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워하자 그는 당연히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강국이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스포츠 지원을 생각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날 한국 숙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곤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중국과 한국은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여기까지 온 김에 한국을 보고 가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가를 내고 일정을 맞춰 한국을 돌아보고 오기로 결심했죠.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한국 여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춥고 불편했던 하얼빈의 날씨와 시설들 속에서 선수촌의 따뜻하고 안락했던 순간들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무엇보다도 선수촌에서 먹었던 한식의 맛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경기 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숙소에 돌아와서는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며 설렘을 키웠어요. 마지막 경기까지 끝내고 나면 곧바로 짐을 싸서 떠날 계획을 세웠죠.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모든 피로를 잊고 제대로 된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선수들을 지원하는 일이 보람 있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중국 측의 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컸죠. 끊임없는 일정 조정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만의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며칠 후 드디어 하얼빈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짧은 휴가를 내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출국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면세점을 구경하며 한국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출국장을 둘러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어요. 선수촌에서 자주 마주쳤던 각국의 코칭 스태프,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보였죠. 그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깝기도 했겠지만 선수촌에서 한국팀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죠. 한국에 직접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매료되어 현지 맛집 탐방을 계획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쇼핑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싶어 했죠. 어떤 사람들은 짧은 휴식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얼빈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만큼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여행하고 싶다는 공통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문득 비행기 탑승 전에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한국팀 스태프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쓰면서 선수촌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한국에 가는 길인데 혹시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한 번쯤은 한국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얼빈에서 그가 건넨 도시락이 떠올랐고, 그를 부축해서 한국 선수촌까지 걸어갔던 기억도 났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후 한참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올림픽이 끝난 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이미 몇 군데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메모해두었고,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리스트도 준비해두었어요. 선수촌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다시 맛보고 싶었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일상을 느껴보고 싶었죠. 북적이는 시장도 가보고 싶었고, 한강변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가보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드라마나 영상으로만 보았던 장소들을 실제로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내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빡빡한 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좌석을 찾아 착석하자마자 창가 쪽에 몸을 기댔어요. 그러나 이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다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자신이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인데 혹시 자리를 바꿀 수 있겠냐는 요청이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앉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에 당황했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창가 자리를 특별히 선택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갑자기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이 떠오르면서 불쑥 기분이 나빠지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엔 가볍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그땐 예민했었나 봐요.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수락하자니 내키지 않는 그런 난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승무원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났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승객분의 가족이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아이를 돌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더 넓은 자리로 바꿔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승무원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고 미소 띈 표정이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알고 나니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덧붙여 예상하지 못한 친절한 제안에 놀랐어요. 원래라면 좌석 변경은 번거로운 절차일 수도 있었겠지만 승무원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조율해 주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매끄럽게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승무원의 배려로 더 넓은 자리로 안내받았고, 이 자리야말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놀랍게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었죠. 넓은 좌석과 편안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기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물과 따뜻한 수건을 건넸어요. 상쾌한 레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니 피로가 씻겨 나가는 듯했죠. 작은 서비스였지만 지친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어서 기내 매거진과 담요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세심함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터라 이 작은 배려가 더욱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정말 친절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만났던 한국 스태프들의 배려심도 떠올랐고 이런 문화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서비스 정신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인상적이었어요. 정기적으로 돌아보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고 작은 요청에도 즉시 응대했죠.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들 역시 편안하게 대우받고 있었어요. 기내식도 정성스럽게 준비된 느낌이었고 작은 요청에도 신속하게 응대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메뉴 선택부터 식사 시간까지 모든 것이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듯 했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점점 풀리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졌어요.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 좋은 징조로 느껴졌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향했고 짐을 풀자마자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이었어요. 수많은 한국 브이로그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장소였어요. 밤낮으로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늦은 밤인데도 한강을 걷는 사람들, 잔디밭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유독 인상 깊었거든요. 브이로그에서 본 것처럼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조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하철로 쉽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나서기로 했죠. 한강에 도착하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는데도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강변의 조명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유롭게 강변을 걷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고 굉음과 함께 지나가는 모습에 순간 긴장했어요. 혹시 바이커 갱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이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하나같이 작은 배달 상자를 싣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곳까지 배달이 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배달원들은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잔디밭 깊숙한 곳까지, 때로는 자전거 도로 옆까지 정확하게 음식을 전달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는 모습이 감탄스러웠습니다. 나도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한글로 된 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그때 옆에서 피크닉을 즐기던 한국 커플이 저를 흥미롭게 쳐다보더니 제 생각을 알았는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외국인이 배달 음식을 신기해하는 모습이 재미있었나 봐요. 배달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까지 추천해줬어요. 심지어 영어로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덕분에 주문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한국 커플은 제가 음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가 다시 나타났고 따끈한 치킨이 눈앞에 도착했어요. 배달원은 능숙하게 카드 결제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영어로 인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얘기하고는 한국 커플에게도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벤치에 자리를 잡고 치킨 상자를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한국 커플의 추천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반반으로 주문했는데 완벽했죠. 바삭한 튀김옷에 촉촉한 속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양념치킨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강에서 이런 음식을 배달받아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가능한 나라라면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더라고요. 그렇게 치킨을 다 먹고 여유롭게 강변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팀 스태프에게서 온 문자였죠. 메시지를 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이 없던 터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연락에 마음이 설렜어요. 게다가 제가 머무는 호텔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해 주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이대로 좋은 관계로 유지되면 한국에서 살면 어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데이트하기 좋은 한국의 명소들을 추천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주인공에게 많은 의견 댓글 달아주세요. 이게 다 한국 경찰들 때문이잖아. 시민들이 온통 그 얘기뿐이니. 여기 파리의 한 경찰서에서 한국 경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프랑스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 대한 얘기인 듯한데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보안 담당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메일이 도착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보안 담당자 이자벨 모로입니다. 저는 요새 정말 한국 경찰들 때문에 민망해 죽겠어요. 여기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한국 경찰 파견을 막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때 당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파리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인 파리의 매력을 앞세워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개선문 등 파리의 상징적인 명소들을 활용한 올림픽 계획은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영향으로 조직위원회의 준비 시간도 빠듯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파리의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사건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펠탑 주변과 샹젤리제 거리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등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강도와 폭력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파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을 어떻게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 보안 담당자로서 솔직히 막막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바로 테러의 위협이었어요. 혹시 2015년 겨울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게 2015년 11월 13일인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 시간 갑작스럽게 들려온 총성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카페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즐기고 있던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비명소리와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근처 상점의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저희 말고도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통해 접한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IS가 파리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했고 13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저희 모두는 겁에 질렸고 130명 중 내가 포함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저는 테러의 트라우마로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 보안 전문가로서 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찰과 군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출입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했어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더 많은 테러 단체들이 파리 올림픽을 표적으로 테러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저는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전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예고가 연일 보도되자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회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에 대해 참가국들의 항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에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사실 프랑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현재 프랑스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프랑스가 센 강수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든 우겨봤지만 만에 하나 파리에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으로 회자될 거고 이미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국제경찰의 지원을 요청하자고 얘기했어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처음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보안팀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존심을 구기는 건 잠깐이고 안전한 올림픽을 치렀다는 기억은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죠. 결국 프랑스는 이 일을 허락했고 저희는 참가국 206개국 중 어느 나라의 요청을 지원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 경찰 지원에 한국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그 당시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어요. 저는 한국 경찰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와 더불어 첨단 보안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실 올림픽 운영보다 한국 경찰들의 보안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국 경찰들은 인공지능과 보안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전문적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범죄 검거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검거율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이 잘하는 사이버 범죄 대응이나 테러 방지 등 특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경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일부 나이든 보안팀 요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국팀 지원을 요청하는 거냐고 얘기했죠. 우리보다 후진국인 한국에 보안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프랑스 경찰력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지금 이미 한국 경찰력이 더 우수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안팀들이 한국 지원에 대해 강력한 찬성표를 냈고 결국은 한국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보안 요원들은 끝까지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날 거라며 비판만 늘어놓았죠. 저는 두고 보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한국 경찰들이 오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저는 혹시나 한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게 더 걱정이었죠. 그렇게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206개국 중 44개국에 공식적으로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다행히 한국 정부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31명의 정예 경찰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빨리 한국 경찰들이 도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경찰 지원단이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긴 비행에 피로할 만도 한데 일단 사전 조사를 하면 좋겠다며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거든요. 오기 전부터 저희에게 현장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팀을 모두 나눠왔습니다. 파리의 지리와 주요 관광지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에 대해 사전 답사를 마치고 저희와 진행한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최신 CCTV 분석 기술과 AI 기반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치안 유지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저희 측에선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 경찰팀의 프로그래머가 저희 컴퓨터에 관련 프로그램을 깔고 난 뒤 저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분석이 되는 장면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경찰 협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던 사람들도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파리 경찰관 한 명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마 그날을 계기로 파리 경찰관들의 생각도 180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국 경찰은 도착했지만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고 그 전부터 올림픽과 맞물려 밀려드는 소매치기 접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그때 눈에 띄는 3명의 동양인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소매치기 일당이 아닐까 의심했어요. 제 옆에 있는 파리 경찰린도 그들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저 아시아인들이 뭔가 수상해 보인다며 소매치기 일당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했고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단순한 관광객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고 움직임은 조금 더 민첩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번뜩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중 한 명의 얼굴이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관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거죠. 사복을 입고 현장을 둘러보는 중이라 저희가 못 알아봤던 거였어요. 저는 한국 경찰들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마치 실제 관광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도 주변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그림자 추적 기법을 활용하여 소매치기 검거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한국 경찰관 중 한 명이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살폈고 곧 수상한 3명의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객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뭔가 의도적인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조금씩 수상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갔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제가 의식하지 못했다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파리 경찰관이었던 린도 한국 경찰들의 움직임에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그때였어요. 일순간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수상한 남성 중 한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가방에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국 경찰관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번개 같은 속도로 세 남성에게 접근했고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팀으로 이루어지는 소매치기 일당 3명 모두를 동시에 검거했죠. 주변의 관광객들이 놀라지 않도록 프랑스어로 한국 경찰이고 소매치기범을 제압 중이라고 크게 외쳤어요. 다들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그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경찰관들은 이미 3명의 소매치기범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였고 증거물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경찰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린은 한국 경찰이 뭐 할 수 있겠냐며 처음엔 걱정스러워했는데 막상 한국 경찰들의 실력을 눈앞에서 보고는 감탄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 경찰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죠.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어봤고 한국 경찰관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심되는 인물을 먼 거리에서 은밀히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 방법을 쓰면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린은 한국 경찰들의 모습에 소름 돋는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찰들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걸 넘어서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검거 전 준비를 다 해두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경찰들을 이번 협력 요청국에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니 감동스러웠죠. 물론 파리 경찰들이 한국 경찰들의 노하우를 배우긴 했지만 한국 경찰의 노련함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필요했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 경찰이 활약하고 난 후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소매치기들이 자기들의 커뮤니티에 한국 경찰관이 어느 장소에 떴다 하면 눈에 띄게 그곳의 치안이 좋아졌어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를 역이용해서 한국 경찰관과 파리 경찰관을 섞어 적절히 관광지에 배치해 두었고 그러면서 소매치기 발생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언론에서는 연일 소매치기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만 내보이다 범죄율이 확 감소한 걸 보고 파리 경찰과 조직위 보안팀을 칭찬해댔지만 저는 이게 다 한국 경찰들의 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간 부끄럽기도 했죠. 칭찬을 저희가 받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지만 한국 경찰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범죄를 해결했으니 몫을 다한 거라고 얘기했죠. 한국 경찰관들의 이런 겸손한 태도도 제겐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경찰들 덕분에 올림픽은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그날은
배드민턴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한국 외사과에 근무하던 정하늘 경정과 함께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정하늘 경정은 새내기 경정이었는데도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한국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어도 잘하는 능력자라 소통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정하늘 경정은 오늘 배드민턴 결승 경기를 보게 되어 너무 긴장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하늘 경정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하늘 경정은 오늘 경기하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저는 은메달을 이미 확보한 안세영 선수에게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멋지고 하늘 경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죠. 안세영 선수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중국의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나 예선도 탈락했다고 해요. 그러고 도쿄올림픽 8강전에서 또 같은 선수에게 져서 메달권에도 못 들었다고 했죠. 솔직히 그 정도라면 포기할 만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년을 이기지 못한 선수니까요. 남들은 다 좌절할 법한 경기 결과였는데도 안세영 선수는 오히려 더 이악 물고 훈련을 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매번 졌던 천이페이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여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천이페이 선수는 이미 탈락한 상태였어요. 그런 반면 안세영 선수는 은메달을 이미 확보했죠. 이게 바로 영화가 아니고 뭘까 싶었고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하늘 경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기 선수를 이렇게까지 응원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향했고 결승전인 만큼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중국 응원단들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꼭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반면 한국 응원단은 정하늘 경정처럼 모두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안세영 선수에게 기를 보내는 것처럼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런데 저는 걸어 나오는 안세영 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무릎에는 테이프가 가득했거든요. 하늘 경정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안세영 선수 무릎이 좋지 않은데 테이프 없이는 방향 전환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무릎으로 은메달까지 확보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조금만 다쳐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보통 사람들과는 정신력 자체가 다르구나 싶었죠. 경기 초반 1세트의 동점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의 절묘한 드롭샷이 상대 허빙자오 선수의 허를 찔렀고 그 기세로 연속 5득점을 이어나갔고 승리의 기운이 안세영 선수 쪽으로 기울었어요. 사실 경기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안세영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경기에 대해 중국팀은 중간 비디오 판독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판했고 계속 불만스러운 얼굴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점만을 남겨두고 허빙자오의 샷이 라인을 넘어가면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정하늘 경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7년 동안의 기다림을 마치 함께 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응원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하늘 경정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의자 사이로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하늘 경정은 이미 응급조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하늘 경장의 상황 판단력은 가히 놀라운 수준이었죠. 정 경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외치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 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라고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외쳤어요. 그 즉시 다가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의 목과 손목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 경장의 동작은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해달라고 소리쳤고 저는 바로 무전으로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빨리 이쪽으로 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이 워낙 넓어 의료진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한을 경정에게 힘들면 교체해준다고 했지만 아직 괜찮다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가녀린 팔뚝에서 도대체 힘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얼굴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끊임없이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분이 지나갔는데도 남성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 관중들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감지했는지 경기장 전체가 이 상황에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정경장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제발 깨어나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3분쯤 지났을까 저는 정경장에게 내가 교체해주겠다며 교체를 제안했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의 가슴이 스스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경장은 즉시 남성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했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의료진이 도착했고 저희는 남성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남성을 들것에 옮겼고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정경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외사과라 이런 응급 상황을 접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정경정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 훈련을 자주 받고 있고 자기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먼저 행동한 것뿐이라고 했죠. 저는 한국 경찰은 단순히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싶었고 정경장의 발빠른 대처로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배드민턴 경기 보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저는 집에 돌아가면서도 역시나 한국 경찰들과 협력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며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꾸만 한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바로 안세영 선수의 경기 장면이었죠. 부상을 당하고도 금메달이면 도대체 멀쩡한 무릎으로 배드민턴을 치면 어떤 실력인 걸까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정경장이 얘기해준 안세영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동적이라 다시 한번 경기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지 않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온 인터넷이 난리였죠. 바로 안세영 선수가 속해 있는 배드민턴 협회의 악랄한 행동이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파리 올림픽을 전후로 안세영 선수와 서승재 선수가 살인적인 스케줄의 대회를 뛰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저렇게 무릎이 성하지도 않은 선수가 저런 스케줄을 뛰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즈니스 사건이었어요. 중국 세계선수권 대회에 선수 6명과 임원 8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고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 거였죠. 게다가 비용은 임원들 비즈니스표가 훨씬 비쌌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건 완전 엉망이 따로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이런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푸대접할 수 있나 싶었죠. 차라리 프랑스로 귀화의 프랑스 국기를 달고 세계대회에 뛴다면 훨씬 잘해줄 자신이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게다가 무릎이 그렇게 아픈 선수를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재활훈련사나 물리치료사도 한 명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안세영 선수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오겠다 싶었고 아니나 다를까 안세영 선수는 협회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참에 배드민턴 협회를 싹 다 물갈이를 하든지 안세영 선수가 따로 나와 선수 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세영 선수의 기사에 빠져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저는 깜짝 놀랄만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배드민턴장에서 있었던 정한을 경장의 심폐소생술 이야기였죠. 한국 경찰이 사람을 살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오늘 그 모습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어느 관람객이 쓴 글인 것 같았어요. 글쓴이는 정경관의 열정적인 모습에 굉장히 감동한 것 같았고 댓글에는 연일 한국 경찰관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요즘 소매치기가 없는 것도 전부 다 한국 경찰 때문이라는 글까지 달렸고 파리 경찰의 한심한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 온 지 며칠 만에 파리의 소매치기 범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파리 경찰들은 뭐 했냐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에 있어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 경찰관들이 파견되면서 한국 경찰의 우수한 범죄 검거 능력과 희생정신 그리고 최첨단 시스템을 접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국 경찰관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프랑스에 남아서 기술을 협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언젠가 한국 여행에 가게 되면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 오늘 이자벨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 경찰과 관련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